제가 지난번 파일에 뭐 하나 빼먹었다고 방청객들이 말해서 계속 녹화 하나 하고 나서 밀도와 용해도 할게요. 지난번 파일에서 보면 끓는 점,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을 배웠는데 어떤 물질을 끓이는 실험을 할 때, 어떤 물질을 녹이거나 어는 실험을 할 때 시간과 온도 사이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일 때도 나오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은 뭐 분일 수도 있고요, 초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정한 온도가 될 때 이 상태가 액체였으면 여기가 끓는 온도가 되겠죠.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고체였으면 이곳이 녹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는 점은 가열 시간이 아니라 냉각 시간 그래프가 되겠죠. 어는 점은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지만 냉각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되고 이 온도가 형태 변화 온도가 되겠고 여기가 액체가 된다면 고체가 되기 직전까지 온도가 일정한 구간, 이 온도를 어는 점이 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는 점과 녹는 점에서 우리가 가열 시간을 그래프가 보통 많이 보니까 가열 시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열 시간 그래프를 살펴볼 때 어떤 물질이 올라가서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이런 끓는 온도에 도착을 하는데 당연히 끓는 온도가 다르면 가물질과 나물질은 서로 물질이 다른 것이 되겠죠. 온도가 다르니까. 끓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란 것은 숫자 하나로도 끓는 온도 하나로도 어떤 물질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건데 온도가 다르니까 물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264페이지에 보면 끓는 온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도착해서 되는 물질과 이렇게 도착해서 되는 물질이 있어요. 온도가 같아요. 이번에는 가나 물질 한번 비교해보면 가물질은 나물질과 물질이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끓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착 시간이죠. 가는 빨리 끓었고요. 나는 천천히 끓었어요. 가보다. 이것을 보고 뭐를 할 수가 있냐? 가의 질량이 나의 질량과 비교할 때 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물질이 다르니까 질량을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야 천천히 끓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라면을 끓일 때 라면 하나 끓이기 위해서 물 끓이는 경우와 라면 2개, 3개를 넣기 위해서 물 끓이는 경우 더 많은 물을 넣었을 때 더 늦게 끓이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는 점 모두 다 그래프 형태가 같은 온도라면 같은 물질인데 도착 시간에 따라서 그 물질의 질량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는 건 아니어도 무엇이 더 많다 적다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0페이지에 있는 밀도부터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밀도 공부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밀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밀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밀도의 뜻은 271페이지 식으로 적혀 있는 것에 적혀 있어요.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피에 대한 질량비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밀도의 뜻이고, 뜻에 따라서 우리는 밀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단위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 단위는 질량 단위에다가 부피 단위가 모두 다 밀도의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 위에는 질량의 단위, 아래쪽에는 부피의 단위를 적어놓으면 우리는 모두 다 밀도의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도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 소리는 밀도를 알게 되면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로 가장 대표적으로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액체는 물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물은 일반적으로 4도를 기준으로 4도 1기압을 기준으로 1g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제가 물이 4도 1g을 기준으로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었는데, 항상 밀도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같이 적어줄 거예요. 온도와 기압을 명기, 즉 확인해야 돼요. 왜냐? 밀도 공식에 질량과 부피로 되어 있거든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라고 배웠지만, 부피는 변해요. 부피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압력도 있고, 즉 기압도 있고, 다음에 온도도 부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온도와 기압을 정해놔야 부피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271페이지에 보면 그림 5-14 그래프가, 그림이 아주 명확히 밀도에 대한 개념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 저울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구리의 양이 매우 적죠. 알루미늄의 양은 매우 크죠. 그 소리는 알루미늄의 밀도가 되게 작고 구리의 밀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밀도의 측정을 함은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부피도 측정을 해야 돼요. 질량의 측정은 입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을 사용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입접시 저울을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도 그렇고 전자저울을 써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부피의 측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나 육면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액체 속에 차지하는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눈금, 실린더, 다른 말로 매스 실린더라고 하는 도구를 쓰죠. 왜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액체가 차 있는데 이 액체가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고 이 안에 이러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증가량이 바로 부피가 되겠죠. 이 물질의 부피가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를 이용해서 써요. 제가 액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물을 썼을 거예요. 왜 물을 썼냐? 제가 저나 이미라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물체가, 이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있는 물체가 물에 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줬다면 소금을 물에 넣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소금을 녹지 않는 다른 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어떤 액체 속에서 그 물체가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를 측정하면 돼요. 또 밀도에서 하나 재밌는 점은 양에 무관해요. 양에 무관하다는 소리가 뭐냐면 굴이 이만큼과 굴이 이만큼 똑같은 굴이 양이 달라도 밀도는 똑같아요. 부피분의 질량 재면 부피값 다를 거고 질량값 다르겠죠? 부피값과 질량값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밀도값은 똑같아요. 그 소리는 밀도를 구하면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도를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하죠. 이거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하는데 교과서 274페이지에 보면 고체의 대표적인 애들의 밀도, 액체의 대표적인 밀도, 기체의 밀도가 적혀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모두 다 기압과 온도가 적혀 있고 밀도의 단위도 써졌다는 거죠. 밀도의 단위야 부피분의 질량을 쓴 거지만 왜 온도와 압력을 적어줬냐? 온도 압력을 적어준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래쪽은 밀도가 큰 물질이고 위쪽은 밀도가 작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27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진술들이 적혀 있어요. 밀도 차이에서 층이 섞여 있다. 이 조건은 서로 섞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 차이로 층을 이루었을 때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유추들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층과 B층과 C층과 D층과 2층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고 밀도의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A, B, C, D, E 모두 E의 밀도가 가장 작고 이렇게 A가 밀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이곳의 밀도가 0.92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C의 밀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0.92g per 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클 것이고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보다 작다는 밀도도 추정할 수가 있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 추정값을 가지고 얘의 부피값을 300ml다 라고 하면 질량도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300ml다 하면 300이란 부피 속에 X값이 나왔는데 1과 0.92 사이가 되므로 이 X값의 범위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274페이지 중요한 것은 모든 밀도는 당연히 부피값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적어야 됩니다. 275페이지에서는 유레카, 즉 아르키메데스가 나오는데 밀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뜻이 좀 다른 비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 특성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용해도죠. 여러분들은 용해도를 공부하기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용질,
용매, 용해, 용해의 뜻을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말로 뜻이면 얘는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녹아서 혼합 용해, 다른 말로 혼합물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의 뜻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 포화 용액의 뜻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최대한 용질이 녹은 용액이에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용해도의 뜻도 새로 배울 겁니다. 용해도는 용매를 100g 사용할 때 용매 100g에 용질을 녹여서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 수입니다.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 수니까 당연히 포화 용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용해도는 역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존재해요. 변수가 존재해요. 어떤 변수냐? 온도가 변수입니다. 용해도의 가장 일반적인 게 용해도 곡선이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해도.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10도에서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찍혀서 여기가 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도에서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14가 됐습니다. 30도에서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30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도마다 A라는 물질의 용해도는 용매를 100g 썼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도마다 재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A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물질의 용해도 곡선과 같이 알려진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278페이지에 적혀 있죠.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얼마냐고, 이 실험은 용매를 100g 썼다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해도 곡선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더 농도를 공부할 거예요. 농도는 퍼센트 농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용액의 질량을 용질의 질량으로,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농도는 진하기를 말하는데 그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가 농도가 되겠고요. 이 농도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퍼센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잘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30도에서 30이라는 용해도가 있다는 소리는 온도가 30도에서 용매 100g 쓰고 용질은 30g 녹으면 최대한 녹는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20도에서 용매를 100g 쓰고 용질을 14g 넣으면 최대한 녹는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10도에서 용질을 10g 넣으면 용매가 100g인 상태에서 최대한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용매입니다. 용매를 300g 쓰면 어떻게 될까요? 3배 쓰잖아요. 3배만 해주면 돼요. 30도에서는 90g 녹을 것이고요. 20도에서는 42g 녹을 것이고요. 10도에서는 30g 녹을 거예요. 용매를 300 쓰면. 용매를 50만 쓰면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즉 비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30도에서 포화용액이거든요. 최대한 녹은 용액. 10도에서 포화용액입니다. 최대한 녹은 용액. 이 소리는 30도에서 30이 녹아있는데 10도로 떨어지면 10밖에 못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차이인 20은 녹지 않고 가라앉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혼합물의 분리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석출이라고 해서 가라앉는 물질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수증기 응결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해도 곡선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고체들이 대부분 278페이지에 있는데, 고체들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많이 녹게 됩니다. 고체들은. 근데 279페이지부터는 기체 용해도예요. 우리는 기체 용해도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도 관련 있고 압력도 관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더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압력이 높으면 기체가 더 잘 녹을까 안 녹을까예요. 그 실험이 279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얼음물과 50도씨의 물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는 내려가고요,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도 올라갑니다. 즉 압력이 세면 잘 녹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지 않는다는 거죠. 기체는 압력이 세면 잘 녹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 기포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잘 녹지 않는다. 기포의 수가 적다는 것은 잘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79페이지 탄산음료의 기포부터 시작해서 이 압력 관계와 온도 관계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해도는 여기서만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번 파일에 나오는 혼합물의 분리에서도 용해도가 이제 나올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은 혼합물의 분리를 하겠습니다.